자, 오늘 오전부터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4차 공판이 잠시 뒤에 재개가 됩니다. 점심시간 사저로 복귀했던 윤 전 대통령은 오후 재판을 위해 다시 법원에 출석하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출석을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관련해서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어서오세요. 네. 자, 잠시 후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점심을 마치고 사저에서 다시 이제 복귀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오전 상황 잠시만 좀 짚어보면.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차 문이 열리고 곧 포토라인에 들어설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차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현장을 한번 들어보죠. 말아달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사실이십니까? 탈당 관련해서 직접 밝힐 입장 없으신가요? 네. 자, 보신 것처럼 오후 재판을 위해서 법원으로 출석 중인 윤 전 대통령 보셨는데 일단 뭐 아무런 말 없이 역시 침묵을 하면서 법정 내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출석 장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같은 경우에는 포토라인에서 아무 말 없이 법정을 향했고 지금도 이제 오후 휴정 끝나고 재개하면서 아무런 말 없이 들어갔는데 아까 이제 휴정하고 나서 나올 때 그만하시죠. 한마디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짧은 표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의미가 담겨 있느냐 이거를 추측하고 추정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너무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니냐 이런 네네. 지적도 받을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그동안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던 것에 비해서 예. 잠시 좀 감정을 표출했다는 부분이 약간 좀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짐작을 해보자면 사실 기자들의 질문은 뭐 그동안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탈당 후에 첫 번째 재판이고 언론 노출이기 때문에 네네. 그와 관련된 질문도 조금 전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약간 좀 예민해진 것 같습니다. 특히 계속 공판이 진행되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오늘이 네 번째 형사재판이고 또 그중에 오전 재판이 끝났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증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예.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증언하는 그 주요 군인들이 이제 검찰 조사에서 여러 가지 진술들을 했고 그러한 진술들이 조서로 남겨져 있는데 예. 이 내용들이 검찰에게는 유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증거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 없고 그러한 진술을 했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묻고 답을 얻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증인들의 증언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들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내용을 계속 듣다 보면은 예. 약간 좀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1, 2차 공판 때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출석을 했고 지난 3차 공판 때는 경호처가 요청을 했는데 거부를 당했잖아요. 그렇죠. 이번 4차 공판 때는 별도 요청이 없었다고 하던데 거부할 걸 미리 예측해서 요청을 안 한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선 원칙과 예외를 나눠서 봐야 되잖아요. 사실 오늘처럼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동안 과거 재판을 받았던 전직 대통령들 역시 저렇게 했고요. 다만 경호상의 이유 등으로 인해서 그동안 곧바로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법정으로 갔는데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당히 좀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행보를 보이면서 경호상의 필요성이 사실 약간 좀 궁색해졌습니다. 그런 예. 이야기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는 요청이 거부됐고 저렇게 언론에 공개되는 상황에서 법정에 출입했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신청도 안 했습니다. 즉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 지난번에 법원이 이 요청을 신청을 거부한 후에 상황이 특별히 변하지 않았다고 보아서 어차피 이번에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됩니다. 예. 아까 잠시 짚어주신 대로 지난 3차 공판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한테 좀 여러 불리한 증언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이 지난 기일에 이어서 오늘 재차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어떤 쟁점에서 이 박정환 참모장의 진술이 다시 필요해진 걸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고 또한 그 증언 내용도 상당히 좀 의미가 깊은데요. 예. 지난번에도 증인신문을 했습니다만 다 마무리가 안 됐어요. 다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다시 증인신문을 이어서 하게 되는데요. 특전사 참모장이고 계급은 준장입니다. 왜
왜 박정환 참모장의 증언이 중요하냐면 예. 당시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이 누군가로부터 통화를 하면서 지시를 받았고 또한 그러한 지시 내용 관련해서 대화를 나눴는데 그 대화를 함께 있던 박정환 참모장이 직접 들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떤 내용의 대화를 들었는지를 이미 검찰에서 다 진술을 했는데요. 그러한 진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가 바로 이 박정환 참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고 지난번에 일부 이루어졌고 오늘도 이어서 이어진 건데 그 내용이 중요하겠죠. 예. 당시 헬기 출동 관련해서 곽정근 사령관이 누군가로부터 독촉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학이 너머에서 이제 몇 분 걸리냐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봐도 한 15분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 출동하려면. 근데 독촉 전화를 받고 나서 곽정근 당시 사령관이 5분이면 된다. 이렇게 좀 당황하면서 시간을 좀 짧게 줄여가지고 대답할 정도로 조급해했다. 네, 이런 증언을 했고요. 예. 그리고 또 당시 누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는지 또 누구의 목소리였는지 여부까지는 직접 듣지 못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곽종근 사령관이 대답한 거는 직접 들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어떤 내용의 지시 또는 요청을 했고 그 지시 또는 요청을 받은 곽정근 당시 특전사령관이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재구성해 본다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도 파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검찰이 증인으로 불렀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은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라고 곽 전 사령관이 탄핵심판 증인신문에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 진술 자체를 믿을 수 없다. 과장된 거 아니냐, 위증 아니냐라는 취지로 또 반대신문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당시 현장에서 그러한 대화를 들었다는 이런 박정환 참모장이 이 곽 전 사령관의 주장의 신빙성이 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증언들을 지금 내놓는 중입니다. 당시에도 실제로 그런 대화하는 것을 들었다. 누구와 통화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 윤 전 대통령 그리고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윤 전 대통령이 당시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이런 그 박정환 참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검찰이 이런 부분을 통해서 혐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반대로 윤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 측은 반대 신문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신뢰성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시도를 계속 한 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피고인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할 때 당시에 지휘통제실에 증인도 함께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렇다면은 증인이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혹시라도 뭔가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내용으로 증언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또 반대 신문을 했어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증인은 그런 취지로 한 것은 아니고 당시에 워낙 놀라운 일이었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핵심 주요 군 관계자 역시 깜짝 놀라서 서로 눈을 마주볼 정도였다. 당황했다고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남겨놓기 위해서 메모를 했던 것이다라고 또 증언을 했는데요. 피고인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떻게 반박을 할지 사실 상당히 좀 곤란스러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오늘 또 출석한 또 한 명의 증인이 예. 이상현 특전사 1공수 여단장인데요. 이상현 여단장의 경우에는 앞서서 대통령님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 내오래 라며 지시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 역시 윤 전 대통령 측에는 좀 불리한 증언인데 오늘 그대로 증언을 했나요? 그렇습니다. 네, 이미 검찰 조사에서 다 진술을 한 바 있고 그런 사실들을 증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절차인데 예. 사실 이상현 1공수 여단장은 비상계엄 선포한 지 일주일 후죠. 작년 12월 10일에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당시 또 눈물도 흘리고 또 눈물을 참기 위해서 뭐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또 풀었다가 안경 벗고 손수건으로 얼굴 감싸고 이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예. 상당히 좀 깊은 인상을 줬는데 이후에 수사 과정에서 당시 있었던 일들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고 오늘 역시 증인 신문 절차에서 그러한 내용들의 증언들을 내놓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 상당히 곤란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여러 주요 군 관계자들이 이렇게 진술을 내놓고 증언을 내놓는다면 과연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갈 것이냐. 변호인들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오늘 재판부터는 그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군과 경찰에 아무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심리도 시작이 됐는데 이 혐의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가능성은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입장을 밝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뒤늦게 이 직권남용 부분도 함께 기소가 됐습니다만 예. 이거는 사실 법률적인 어떤 여러 가지 배경과 사정 때문에 직권남용 부분도 뒤늦게 기소가 된 것이지 사실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행위 자체는 검찰이 보기에 재판 중입니다만 검찰이 보기에는 내란 우두머리 행위이기도 하고 그와 동시에 또 직권남용이기도 한 거거든요. 법적으로는. 그렇다면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조가 적용이 되어서 여러 가지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검찰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의 행위에 대한 어떤 판단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별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행위에 대한 평가이고 판단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입장을 밝히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예, 또 특히 오늘 재판이 또 주목을 받는 건 지기현 담당 판사에 대해서 접대 논란이 있었는데 그 논란 이후에 열리는 첫 재판이라는 점입니다. 지기현 판사가 재판 시작 전에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직접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또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다 드러난 것도 아니고 또한 법원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사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 일에 대해서 아예 언급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접쳐졌거든요. 그러니까요. 네네. 하지만 지기현 부장판사가 상당히 선제적으로 재판 시작에 앞서서 자세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저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로 우려와 걱정이 많은 상황을 알고 있다. 예. 그리고 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다는 생각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런 고급 유흥주점이 아니라 삼겹살에 소주와 맥주 섞어서 이제 소맥 마시고 지내고 있다라는 모습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그런 곳에 가서 접대받을 생각을 한 적이 없고 무엇보다 지금 시대 자체가 그렇지 않다. 게다가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또한 앞으로 저와 재판부 모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매진하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선 지기현 부장판사가 지금의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매우 억울해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는데 내가 누명을 썼다. 나에 대한 어떤 부당한 공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혔을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법원이 직접 조사에 나섰거든요. 네, 법원 행정처에 그 윤리감사관실이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법원 내부 조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상당히 좀 독립적이면서 공정한 그런 조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침묵할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으면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예상 외입니다만 상당히 자세하게 본인의 어떤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의 재판에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게 진실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직까지. 그리고 섣불리 어느 한쪽으로 판단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 또 굉장히 그렇죠. 예. 뭐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정당이 또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사진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입수했다. 그런데 이거를 직접 대중에게 공개하기보다는 사법부에 대한 존중 등의 차원에서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사법부에 제공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외에도 이 지기현 부장판사가 아예 이런 유흥업소 출입을 이제 부인하기 때문에 이 사진을 공개하겠다라는 입장도 오전에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경로로 또 어떤 방식으로 언제 이러한 사진을 공개할 것인지 또한 사진이 공개됐다고 해서 이게 곧 지기현 부장판사의 잘못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냐 그리고 또 판사로서 공정한 재판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냐 등등은 상당히 여러 과정을
전부 다 확인을 해야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사안은 굉장히 좀 뜨거운 그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기현 판사가 의혹 제기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외부 자극이나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일일이 대응한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얘기는 다시 해석을 해보자면 앞으로는 논란에 대해서 침묵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방금 전 손수호 변호사의 해석을 들어보면 이걸 또 얘기 안 하면 인정하는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스탠스가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법원의 그 윤리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진전이 됐고 또한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지는 사실 외부에서 완전히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조사가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낼 수 있다면 예. 사실은 일단은 그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정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면이 또 대선 국면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치열하게 각 정당이 다음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다툼을 이제 벌이고 있고 그리고 또 애초에 지금 대선이 벌어진 이유가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때문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이미 인정이 된 상황이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형사적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형사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대단히 역사적으로도 중요하고 또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재판이 없을 정도의 굉장히 중대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사명감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정말 최대한 열심히 잘 재판을 해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싶다는 어떤 열망이라든지 사명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칫 외부에서 이런 압력을 제기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재판부에 대한 흔들기에 나설 경우에는 이 재판장으로서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좀 선을 긋고 명확하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도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여기서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만약입니다만 민주당이 앞으로 공개할지 모르는 그 사진이 예. 굉장히 충격적인 사진이거나 그리고 또 굉장히 충격적인 사진인 걸 넘어서 추후에 그 사진의 어떤 그 의미가 지기현 부장판사가 오늘 한 해명과 정반대의 내용으로 확인된다면 이럴 경우에는 사실 지기현 부장판사 개인의 어떤 문제를 넘어서 사법부 전체 그리고 또 우리 현재의 사법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는 건 당연하고 또한 그동안 약간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특히 구속 기간에 대한 계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 약간 의아한 어떤 재판 진행이라든지 판단 등이 있었는데 물론 그 부분도 법관이 공정하게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 결과일 수 있겠습니다만 또 일각에서는 부정한 영향력이 누군가에 의해서 행사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죠. 그렇군요. 자,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그 부분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전에 그 노정면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이 그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어쨌든 이 사진과 관련돼서도 해석도 그렇고요. 이게 어떻게 좀 앞으로 좀 진척될지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지기현 판사의 경우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비롯해서 두 건의 내란 혐의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데 만약에 재판부가 교체되면 그 다른 재판 역시 교체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란죄 혐의 관련된 것들을 해당 재판부가 전담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현재로서는 그렇게 뭐 확인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만 만약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또한 그런 것들이 사법부에 의해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은 재판부 구성원들이 바뀌거나 또는 다른 재판부에 새로 배당이 될 텐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또 재판 진행이 좀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재판이 진행될지 매주 굉장히 좀 새로운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조지호 전 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재판도 열리잖아요. 네. 이날은 또 어떤 게 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게 되겠습니까? 네, 국수보훈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계속 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해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뿐만 아니라 주요 군 관계자들도 역시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경찰 지휘부 역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유죄냐 무죄냐 여부를 가려야 되고요. 또한 내란에 있어서 중요 임무에 종사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걸 따져봄에 있어서 많은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지호, 김봉식 두 피고인이 당시에 했던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인데요. 뭐 경찰 내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지시를 받았고 또한 그런 지시를 받아서 임무를 수행을 했고 또 당시에 그 지시를 받은 후에도 내부적인 의견들을 교류했거든요. 교환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한 다시 한번의 그런 확인을 위한 증인 신문이 필요할 것이고 예. 재판이 아직도 뭐 절차가 한참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인 한 명의 진술, 증언에 따라서 유죄 무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증언들이 다 모인다면은 유죄 무죄 판단에 있어서 굉장히 좀 더 윤곽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또 23일에는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공판이 열릴 예정인데 이 재판이 그동안에는 비공개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 주 공판부터는 상당수 증인 신문이 공개될 예정이라고요. 왜 바뀐 건가요? 네, 이 부분도 약간 좀 의아한 부분들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군사기밀 노출 등을 이유로 해서 이제 김용현 전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을 공개하지 않았죠. 예. 그런데 우리 법상 형사재판은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비공개는 예외거든요. 그런데 이 군사기밀 노출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어떤 방산 관련된 어떤 이야기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작전 계획이라든지 우리 군의 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면 오히려 모르겠는데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게 과연 내란죄인지 여부를 따지는 재판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군사기밀 노출 우려라는 게 너무 좀 확장 해석한 거 아니냐, 너무 폭넓게 해석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법조계 내부에서도 상당히 강하게 있었습니다. 네, 그러한 지적들이 받아들여진 것인지는 몰라도 예. 이번부터는 이제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또한 이 증인 신문을 통해서 특정한 그 증인들이 어떠한 내용의 증언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면 전체적인 윤곽이 좀 더 뚜렷하게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 전 대통령 그리고 전직 군인들 그리고 또 경찰들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본다면은 좀 더 뚜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손흥민 선수를 둘러싼 공갈 협박 사건도 짚어볼 텐데요. 손흥민 선수에게 협박을 가한 피의자들이 경찰에 구속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인권 보호가 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겁니까? 네, 화면에 노출이 됐죠. 예. 물론 완벽하게 신상이 파악될 정도로 노출된 건 아닙니다만 네. 지금도 화면에 나오고 있죠. 모자도 쓰지 않았다. 특히 마스크만 착용을 했죠. 그렇습니다. 네. 혹시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이 피의자에 대해서 망신 주기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뭐 살인범이라든지 예. 기타 더 중악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모자도 예. 쓰고 맞습니다. 또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는데 왜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혹시라도 뭔가 잘못된 판단을 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또 아니 남성 피의자는 다 가려주고 여성 피의자는 이렇게 덜 가려주는 거 아니냐라든지 또는 손흥민 선수가 워낙 유명하고 또 워낙 인기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손흥민 선수 측에 의해서 고소당한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경찰은 이렇게 또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 일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의자의 복장은 피의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자율이라는 거죠. 뭐 강요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모자를 씌울 수도 없다라는 네. 측면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20대 여성 피의자가 입은 의상 역시 체포할 때와는 또 복장이 좀 달랐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경찰이 일부러 남성 피의자와 여성 피의자를 뭐 구분해서 누군가에게 좀 더 이제 얼굴을 가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누군가는 가리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니고, 네. 우연히 이런 남성 피의자와 여성 피의자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이 경찰의 입장을 또 해석해 보자면 만약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여성 피의자가 모자를 쓰기를 원했다면 충분히 쓸 수도 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재량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피의자가 복장은 자유롭게 선택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상태로 네,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모자 뭐, 얘기는 네. 안 했는데 네네. 경찰이 네. 그래도 좀 쓰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네. 걸 권유하건데 그럴 의무는 없는 거잖아요.
권유를 할 수 있겠지만 권유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네네네. 그리고 권유를 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다 따를 것이다. 따라야 한다라는 것도 아니기 알수 때문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네. 사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경찰을 비난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타당한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의아합니다.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법원은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이제 남은 수사에서의 쟁점은 뭐가 될까요? 네.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됐습니다만 아직 유죄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공갈 그리고 또 공갈 미수인데 행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첫 번째는 20대 여성 양 씨가 공갈 행위를 해서 3억 원을 받아낸 행위가 첫 번째가 되겠고요. 또 두 번째는 40대 남성이 이제 올해 3월에 7천만 원 등을 달라고 했는데 얻지 못한 그런 공갈 미수이고요. 현재까지는 각각의 범죄로 현재 구속됐습니다. 수사가 예.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유죄 무죄 여부를 가려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공모 여부입니다. 즉 이 두 명의 피의자가 작년에 있었던 범죄와 또 올해 있었던 범죄 둘 다 함께 애초에 공모를 했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그 둘 중에 하나는 뭐 공모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경찰이 가려내야 될 것이고 또는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은 제3의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경찰이 폭넓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앞서 이제 그 양 씨에 대한 부분, 피의자 둘러싼 신상 털기가 이제 온라인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뭐 심지어 엉뚱한 인물을 지목해서 뭐 외며 평가까지 이어지고 있다고도 하고요. 이런 행동들이 사실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직까지 재판이 뭐 시작도 안 됐습니다만 이 예. 두 명의 피의자가 설령 유죄라고 가정하더라도 또 공동 공갈이라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가정한다 하더라도 예. 그에 대한 죗값을 치르면 되는 것이지 온라인상에서 이 피의자들에 대한 비난과 지적과 욕설과 모욕을 할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의견을 표출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의견 표출 또는 온라인상의 이제 댓글 게재 등이 자칫하면은 범죄가 되어서 예. 이제 형사처벌로 이어지거나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4차 공판 포함해서 사건 소식들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